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 11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겨우 눕는데 쿵쿵쿵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는 그 소리. 천장에서 내려오는 그 소리. 처음엔 뭐 곧 멈추겠지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는 그 소리. 잠을 못 자서 다음날 출근길에 멍한 눈으로 지하철을 탔을 때 그 피로감과 억울함.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층간소음. 한국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이 문제. 오늘은 그냥 소음이 좀 시끄럽네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죽고 불이 나고 감옥을 가게 만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선 층간소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층간소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직접 충격음. 쉽게 말해 발소리, 뛰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처럼 바닥에 직접 충격이 가해져서 구조물을 타고 전달되는 소음입니다. 두 번째는 공기 전달음. TV 소리, 음악, 대화 소리처럼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이죠. 그렇다면 정부에서 정한 법적 기준은 얼마나 될까요? 주간,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밤 10시 사이에는 43데시벨 이하여야 합니다. 야간에는 38데시벨 이하. 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식적으로 층간소음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40데시벨이면 도서관 안정도의 수준입니다. 조금만 발걸음이 무거워도 그 기준을 넘을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한국 아파트의 구조에 있습니다. 한국 아파트 대부분은 이른바 벽식 구조로 지어집니다. 벽이 천장과 바닥을 직접 지지하는 방식인데 공사비가 싸고 면적 효율이 좋다 보니 건설사들이 수십 년간 선호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 소음이 구조물을 타고 그대로 위아래로 전달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일본이나 유럽의 아파트에서 주로 쓰는 라멘 구조, 즉 기둥과 보가 건물을 지지하는 방식은 소음 차단 성능이 훨씬 뛰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겪는 층간소음의 상당 부분은 처음부터 건물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층간소음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인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를 보면 2014년에 약 2만 건이었던 게 2023년에는 약 3만 6천 건으로 10년 사이에 57%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2020년에는 어땠을까요? 재택이 늘면서 무려 4만 2천여 건으로 폭증했습니다. 1년 만에 1.6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상담 건수보다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폭력 같은 강력 범죄 건수입니다. 2016년에 11건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110건. 단 5년 사이에 무려 10배가 됐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014년 이후 층간소음을 계기로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사건이 55건에 달하고 그 과정에서 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체 사건의 72%는 3개월 이상 갈등이 누적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더 비극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심한 소음을 냈다는 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였다는 겁니다. 소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누군가의 분노가 문제였던 거죠. 이게 층간소음 범죄의 가장 서늘한 측면입니다. 숫자만으로는 실감이 안 되실 수 있으니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서울 면목동 사건. 한국 사회가 층간소음이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주목하게 된 바로 그 사건입니다. 명절 설날 연휴였습니다. 아랫집 남성이 윗집 발소리에 항의하러 올라갔다가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윗집 30대 형제 2명이 사망했고 충격을 이기지 못한 형제의 아버지는 사건 발생 19일 만에 숨졌습니다. 한 가족이 층간소음 하나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웃사회센터가 생기고 법 기준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경남 여수 정글도 살인사건. 제목부터가 이미 섬뜩하죠. 30대 남성 장 씨는 윗집과 층간소음 갈등을 빚어오다가 무려 6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600가지가 넘는 흉기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칼날만 44cm에 달하는 정글도를 선택해 윗집을 찾아가 2명을 살해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 가족의 증언이었습니다. 윗집은 이미 바닥에 매트를 깔고 각별히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 씨의 분노는 소음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 전혀 다른 무언가였던 겁니다. 2025년 4월 서울 봉천동 방화 사건.
층간소음 갈등이 배경이 된 방화로 건물 안에 있던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자신과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기 의정부 부탄가스 폭발 시도 사건. 아래층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집안에 부탄가스 570여 개를 쌓아두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날려버리려 한 거죠. 2025년 7월 대전 식용유 사건. 가장 최근 가장 잔인한 사건입니다. 67세 남성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 집을 찾아온 건 아랫집 이웃 54세 B씨였는데 B씨 가족에 따르면 B씨는 혹시 고장난 데 있으세요? 도와드릴까?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는 문을 열자마자 펄펄 끓는 식용유를 B씨에게 들이부었습니다. B씨는 얼굴과 목, 팔과 등 다리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층간소음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층간소음을 낸 사람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도움을 드리겠다고 갔다가 화상을 입고 돌아온 사람. 이게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층간소음은 정말 이웃 간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이건 처음부터 건물을 어떻게 지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 아파트 대부분은 벽식 구조입니다. 건설사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수십 년간 이 방식을 고수해왔고 그 결과로 전 국민이 층간소음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건설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입주민들에게 약 2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층간소음 차단 성능 미달 하자는 거주민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이 아파트는 조합과의 계약에서 1등급 차음 성능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3에서 4등급 심지어 법령 최소 기준조차 못 미치는 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가혹합니다. 실제 층간소음 민사소송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20건 중 19건이 이웃 간 소송이었고 시공사를 상대로 이긴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왜냐고요? 건설사들은 우리는 인증받은 제품을 썼다. 시공 의무는 다했다는 논리로 책임을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구조는 피해자인 입주민이 모든 입증 책임을 지고 소송을 해도 이기기 어렵고 이겨도 돌아오는 보상은 소송 비용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번호가 있습니다. 1661-264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번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 직접 신청하면 현장 방문 소음 측정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주기 때문에 이후 법적 대응 시 증거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고 싶다면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태가 더 심각해져서 폭행이나 상해 같은 범죄 피해자가 됐다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1인당 연간 1,5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들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소음 측정을 해줘도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해도 강제로 이웃을 처벌할 수단이 없습니다. 분쟁 조정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층간소음 위반 벌금은 1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민사소송을 이겨도 받는 배상금은 평균 300만 원 수준이고 이 돈으론 소송 비용도 건지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제도는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확실히 해결해드리기는 어렵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변화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700가구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분쟁에 개입해 중재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신축 아파트에 대한 바닥 차음 성능 검사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표본 검사 비율이 기존 2%에서 5% 이상으로 늘었고 기준 미달 시 보안 시공을 의무화했습니다. IoT 기술을 활용한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집안에 소음 감지 센서를 달아 소음이 기준치를 넘으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오는 방식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음을 내는지 스스로 인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의 법원 판결들, 건설사에게 28억 원 배상을 명한 판결 같은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건설사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차음 성능의 건물을 짓도록 압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수백만 세대의 아파트를 당장 다시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은 단순히 예민한 사람들의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원가 절감을 위해 취약한 구조로 건물을 지어온 결과이고 그 비용을 전혀 관계없는 이웃끼리 갈등하며 치르고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사건들을 돌아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대화,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중재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만약 지금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이웃사이센터 1661-2642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만약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항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최대한 방음에 신경 써주시고 상대가 먼저 대화를 요청하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층간소음 분쟁이 살인으로 끝난 사건들 기억하세요. 대부분 처음에는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한 이웃 사이였습니다.